한국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지? 그들은 제게 보고 싶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에게 묻더군요. 거기 환율이 얼마라더라? 돈은 좀 모았대? 그들은 분명 제 가족이었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하던 저는 흔히 말하는 돈 많은 집안에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었고 저를 무시하고 없이 여기던 친정 식구들이 제 발 아래 무릎 꿇고 빌게 될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잠깐의 따뜻한 마음이 돌고 돌아 뜻하지 않던 행복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저는 여든을 앞둔 오문희입니다. 항상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시댁 이야기, 늘 그런 것만 하고 살았지만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래 접어두었던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끝자락. 저는 8살이었습니다. 모두가 정신없이 움직였고 어른들은 자기 자식들을 하나라도 더 태워보내기 위해 안달이었습니다. 저애까지 태우면 자리가 부족해 빨리. 아직도 그 말과 함께 엄마의 차가웠던 뿌리침은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고작 8살이었던 저는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그 자리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전쟁은 막바지에 달아 더 이상 총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이름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누군지 모를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를 데려다 걷어줬지만 그 집에서도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곡물 자루를 나르며 식량과 잠자리를 얻기도 했고 때로는 폐허가 된 집들 사이를 돌며 먹을 것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동네 창고 안에서 웅크리고 자곤 했는데 쥐들이 다니는 소리가 무섭다기보다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흘려진 보리쌀을 주워 씹으며 버틸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마음속에 숫자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보리 알갱이 7개면 하루 버틸 수 있다. 그리고 눈 오는 날엔 3개만 먹는다. 그렇게 셈을 하며 버티다 보니 나중에야 제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너는 숫자 셈을 기가 막히게 한다고. 그 말이 저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그 누가 알았을까요? 그러다 9살이 되었을 때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때는 전쟁이 끝난 직후라 부모가 죽거나 혹은 저처럼 남겨진 아이들로 넘쳐났습니다. 환경도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 이름이 생겼습니다. 제 이름은 47번이었습니다. 다른 또래들과 감정을 나누기엔 희망이 없었고 기대를 품기엔 배가 고팠습니다. 보리쌀도 귀에 물에 불린 옥수수밥을 먹었고 늘 배가 고파서 주워 먹을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배가 고프니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하고 잠드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티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이 배추 한 조각은 30번은 씹어서 삼킨다. 속으로 끊임없이 술을 세며 버텼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고아원은 저를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아원에서 나오게 된 제가 처음 발을 디딘 곳이 군부대 세탁실이었습니다. 군인들 땀에 절여진 군복을 하루에 수십 수백 벌씩 빨아냈습니다. 모포를 짜던 날 제 손가락 마디에서 피가 났지만 누구도 멈추라 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세탁실에서 일하면서부터 더 이상 굶는 날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 손으로 밥벌이 한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힘이 되었습니다. 첫 작업비를 받은 날, 그 돈이면 쌀 한 대와 비누 한 장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찌나 낯설고 울컥하던지 창고 뒤편에서 몰래 봉투를 가슴팍에 끌어안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적은 돈의 절반을 떼어 숨겨두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뭔가 시작하려면 먼저 돈부터 모아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되던 어느 날 부대 식당에서 밥을 나르던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문희야, 너 글은 읽을 줄은 아니? 저는 멈칫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아원에서 학교에 간 아이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글을 몰랐습니다. 배우고 싶으면 여기 밖에 작은 교회에서 글도 알려준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뜨겁게 일었습니다. 참 고맙게도 함께 일하던 분들이 본인들의 시간을 쪼개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3번 세탁실에서 교회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손에 묻은 비눗물이 마르기도 전에 칠판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반쪽 연필은 자꾸만 떨렸지만 아마도 처음으로 어깨 너머가 아닌 온전히 내 힘으로 배우는 공부라는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임했습니다. 낮에는 온갖 냄새 속에서 손끝이 갈라지도록 일하고 밤에는 사각거리는 분필 소리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가끔은 온몸이 무거워 꾸벅꾸벅 조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글자 하나라도 더 배워야 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저는 숫자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야학에서 계산하는 법, 시간 계산하는 법 등을 배우기 시작할 때 저는 세탁실 뒤쪽 벽에 걸려있던 낡은 장부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모품 불출대장, 보급품 반납부 정비 기록부 등 모든 게 새롭고 환하게 보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건 문희가 계산이 제일 빠르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저 아이는 장부병 시키면 잘하겠다. 어느 날 부대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장부라는 단어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21살 겨울이 되었을 때 저는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합격증에 새겨진 도장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합격한 첫 번째 합격증이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저는 세탁실이 아닌 행정실에서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세탁실 품삯으로는 쌀 한 대와 비누 한 장이 전부였지만 장부를 돕게 된 뒤부터는 그의 작은 반찬값 정도가 더해졌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으나 손이 아닌 머리로 번 돈이라는 사실이 달랐습니다.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연필을 잡을 때마다 조금씩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학력 검정고시마저 합격하면서 독하다는 말도 여러 번 들었지만 뿌듯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에 가려면 등록금을 벌어야 했습니다. 공부하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퇴근 후에도 일을 더 맡았고 세탁실에 내려가 자빌들을 도우며 약간의 품삯까지 벌었습니다. 밥을 반으로 줄이고 반찬을 뺀 채 봉투 속에 차곡차곡 돈을 모았습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지만 책상 앞에서 연필을 쥘 때마다 희미하게 흔들리던 두 손이
다시금 단단해졌습니다. 마침내 회계학과에 입학원서를 내던 날, 저는 25이었습니다. 제 손등엔 여전히 세탁물에서 생긴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고, 작은 노트에는 수백 번 넘겨 쓴 수식과 문장이 눌린 채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이를 악문채 버틴 시간들이었습니다. 야간 대학에 들어가 보니 대부분은 저보다 어렸지만 이번만큼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오기까지 꼬박 17년이 걸렸습니다. 느렸지만 치열했고 단 한 걸음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7이 되던 해, 저는 회계사로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정규직도 아니었고 화려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나름 이름 있는 회계사무소의 말단 직원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직함보다 값진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맡은 업무는 거래처의 이름과 금액을 옮겨 쓰는 일이었습니다. 크게 관심받는 일이 아니었고 실수만 하지 말라는 당부만 있었죠. 저는 밤늦게까지 장부를 검토했고 숫자 하나하나를 조용히 맞춰 나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버티기 위해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숫자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다음 해 여름 저는 A물산의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그룹은 아직 자체 회계팀을 갖추기 전이었기에 장부 정리와 세무서 제출 자료는 외부 회계사무소에 의뢰하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기업이었고 저는 그저 일손 부족하니 따라가라는 팀장 말 한마디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죠. 거기서 처음 회장님을 마주했습니다. 일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한참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도 묵묵히 제가 맡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한 자료를 설명하는 동안에도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늦은 저녁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회장님의 비서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회장님이 오랜만에 눈에 담은 사람이랍니다. 묵직한 사람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흔한 칭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먼저 눈에 띈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자체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회장님이셨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마주쳤지만 언제나 조용히 격려의 말을 제게 건네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A물산 본사 건물로 재무 담당자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전 서류 가방 하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짙은 갈색 가죽의 가방이었는데 그마저도 손잡이는 오래 쥐어 색이 바랜 상태였습니다. 담당자가 내 가방과 옷으로 나를 평가할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숫자를 놓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이야기가 이어졌고 퇴근 후 계산서를 함께 정리하던 시간이 어느새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연애를 시작했고 서로의 마음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 과거에 관심을 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과거라면 그냥 흘려보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는 추궁하듯 묻지 않고 기다려줬습니다. 관계가 깊어진 이후 그가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게 된 날도 회장님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서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누구는 말을 아끼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몇 번이나 고민을 하다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전쟁으로 버려져 고아원 출신의 군부대 세탁실에서도 일을 했고 학벌도 변변치 못하며 든든한 배경마저 없다는 것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말하고 나니 속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모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히 안아주며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나와 함께 합시다. 라며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와 함께 걸어갈 삶을 선택했습니다. A물산의 며느리가 되었고 늦은 결혼이었지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넉넉한 살림에도 늘 성실하고 다정했던 남편,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 늘 따뜻한 마음으로 곁에서 응원해 주시는 시부모님.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며 설거지를 하고 있던 평범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후 이상하게도 낯설지만 너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혹시 희안이? 순간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그 옛날 부르던 방식 그대로 부르는 사람은 몇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세요? 나야.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 거렸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40을 앞둔 나이였는데 목소리는 8살짜리 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와서 이래저래 바쁘게. 엄마의 말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보고 싶었다는 말도 그 흔한 잘 지냈냐는 말도 없이 저는 그 와중에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말보다 울음이 자꾸 먼저 나와 꾹꾹 누르며 입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울지 마. 다 지난 일인데 뭘. 아마도 제 형제였겠지요. 그들은 제 이름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좀 어때? 어디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맞나? 그렇게 꾹꾹 누르던 눈물은 어느새 말라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그 흔한 안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국의 물가, 집값이 궁금한 남인 것처럼 물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지만 아니에요. 그냥 옛날부터 기다리던 전화가 오늘에야 온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오는 전화의 내용은 다 비슷했습니다. 거기 직장 다닌다면서 얼마나 벌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저의 안부가 궁금하다기보다 제가 얼마나 버는 사람인지, 얼마나 쓸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듯한 말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제게 차가웠고, 저도 더 이상 가족이라는 애틋함, 그리움, 연민 따위는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안함조차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 뉴스에서 미국 남부 지역을 강타한 대형 허리케인 소식이 반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무너진 집들, 침수된 도로, 임시 대피소로 모여드는 사람들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뒤 늦은 시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들이었습니다. 집이 다 무너졌다. 아무것도 못 챙기고 나왔어. 보험도, 이주 지원도 언제 다 될지 모르겠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화기 너머에서 여러 사람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가면 문이 있잖아. 걔 회계사라며 돈도 좀 모았을 거고. 모른 척이야 하겠어? 그래, 거기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 도와달라고 해. 그들은 이미 계산해 놓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마치 제 통장 잔고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요. 문희야, 우리가 갈 곳이 없다. 한국으로 들어가야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문득 오래전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저에까지 태우면 자리가 부족해. 한번 떠오른 그 목소리는 통화를 하는 내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갈 데가 없다는 사람들, 태울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저만 버려두고 떠났던 그 사람들이 이젠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오세요.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곧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저를 전쟁통에 버리고 간 사람들이에요. 이번엔 허리케인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네요. 남편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요. 도와줘도 괜찮고 안 도와줘도 괜찮아. 그 말에 저는 용기가 생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그들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라고 했지만 저는 끝내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숙소 예약과 초기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메일로 보내줬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들어온 지 사흘 뒤 그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 문 앞으로 찾아온 그들은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모두 서 있었습니다. 기가 차더군요. 아이들까지 앞세워 왔다는 것이 실망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조차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제 마음을 닫게 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는데 말입니다. 비행 후 지친 얼굴, 초췌한 눈빛,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무엇인가 기대하는 태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집의 입구부터 사방을 훑어보기 바빴습니다. 이야, 좋은데 사는구나? 형제가 미소를 보이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온 그들은 계속 두리번거리며 구경하기 바빴고 그들이 앉으려고 할 때 저는 말했습니다. 앉지 마세요. 금방 끝날 겁니다. 그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일제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요. 그러다 곧 분위기를 눈치챈 형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우리 상황은 들었지? 정말 도와줄 사람이 너밖에 없어. 저는 그 말들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너는 회계사고 지금 사는 집도 넓고 남편도 사업하니까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그들의 눈을 똑똑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추었다. 곧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자리 좀 잡을 때까지 도움 좀 주면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저는 제 말을 이었습니다. 자리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형제는 입을 다시 다물었고 이번엔 엄마가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문희야, 그래도 가족이잖니? 나도 이제는 나이 들었고, 그때는 다 힘들었잖니? 엄마가 흐느끼기 시작했고 형제는 옆에서 말렸습니다. 엄마까지 이러는데 꼭 이럴 필요 있어? 저는 그 말에 속에 꾹꾹 눌러두었던 슬픔이 다시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어린아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필요가 있죠. 저기 서 있는 아이는 몇 살인가요? 저는 그때 고작 8살이었어요. 아무도 제게 미안하다고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 않았잖아요. 버리고 갈 때는 가족이 아니었나요? 왜 지금은 가족이어야 하죠? 순간 엄마와 형제들이 제 앞에서 마치 몸이 스스로 죄를 인정한다는 듯 기운 없이 주저앉아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제 인생에서 있었던 어떤 장면보다 낯설었습니다. 그마저도 가식으로 느껴졌던 건 왜일까요? 전쟁통에 떠나는 뒷모습도 전화기 너머의 무심한 목소리도 아닌 처음으로 그들이 나를 향해 낮아진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땐 어쩔 수가 없었어. 처음으로 들은 사과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꾹꾹 누르며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 어쩔 수 없었다는 말, 저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켜줄 책임은 있지 않니? 내가 가진 걸 조금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것이 악어의 눈물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다잡으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집을 잃었다고 했죠. 저는 8살에 이미 가족을 잃었습니다.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저는 당신들이 나에게 한 짓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도움은 없습니다. 거실은 깊게 가라앉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 짧게 숨을 들이마셨고 다른 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일어나며 무릎을 툴툴 털더군요. 침묵이 한순간 머물렀고 저는 문을 가리키며 다시 한번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끝까지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초라한 모습으로 떠났고 그날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무겁게 울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그렇게 목 놓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됐어. 다 끝났어. 정말 잘한 거야. 이후로 저는 그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잊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아닌 머리에만 남아있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전화가 오긴 했으나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엔 미국에서 항공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당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과 함께 그래도 도와달라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도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기심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찢지도 불태우지도 않고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던 날, 그것은 어쩌면 제가 평생 원하고 그리워했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미 그들보다 먼저 일어서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며 그렇다고 용서할 이유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과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가끔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후회가 없느냐는 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을 뿐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훌쩍 지나 곧 80을 앞둔 나이가 되었습니다. 가끔 따뜻하게 내리쬐는 겨울의 햇살을 받고 있자면 전쟁통에 남의 집 버려진 창고에 몰래 숨어 바닥에 떨어진 보리알을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이름 없는 가엾던 어린 소녀가 생각이 납니다. 이 악물고 버텼던 그 어린 소녀의 삶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햇살이 비춰주었다면 배고픈 울음 대신 미소 지으며 잠들 수 있는 날이 조금은 더 많았을까요? 지금 저는 괜찮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도 나름대로 해두었고 회장님이셨던 아버님과 어머님은 이미 오래전 돌아가셨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하셨던 분들이었기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살아낸 세월이 있었기에 살아낼 시간도 있는 것이겠지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은 저를 위해 쓰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끝까지 저를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오늘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있다면 분명 곧 빛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희망을 놓지 마세요. 자신을 놓지 마세요. 저는 오문희입니다. 옛말에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은 가족보다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온기가 모여 누군가의 삶은 다시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따뜻하게 빛나게 해줄 누군가의 온기가 닿기를 바라봅니다.